조선시대 신문고 제도는 억울한 백성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설치된 제도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궁궐 앞에 설치된 북을 울리면 관리가 나와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곤 했는데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며 살아가는 21세기 시대에도 개인의 고충부터 부당한 처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공무원 시간에는 국민편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민원을 다루고 있는 특별민원조사팀의 이용범 소통조사관을 만나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용범 소통조사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사관님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 국민의 고충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예방과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법률, 그러니까 부패로부터 어떤 청렴한 공직관, 사회 아니면 청렴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근데 그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가 갈등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갈등 관계가 굉장히 심각함을 볼 수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내전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 갈등 지수가 최고로 높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고요. 2010년도에 삼성경제연구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한 해 갈등 비용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과 맞먹는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의 심각성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갈등을 종합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등을 이제 중재하시는 역할들을 하시는데 그 갈등이라는 게 국가에 대한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개인 간의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개인과 국가의 어떤 갈등만을 중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영역도 같이 중재를 하시나요? 네. 우리 법률상에는 개인과 기업 같은 이런 갈등은 민형사적으로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라든가 개인 간의 갈등은 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개인 간의 갈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3자가 개입되는 그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소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조사관님께서 활동하시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민원조사팀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특별민원조사팀이 생겨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특별민원조사팀이 생겨되기 이전에는 각각의 부서 조사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혼자서 담당을 했어요. 내가 처리한 민원이 악성 민원이 되고 특별민원이 되더라도 모든 걸 자기가 다 해결을 했어야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민원인이 늘어났는데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만 매달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행정이 낭비되다 보니까. 그래서 고심 끝에 생각한 것이 그럼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해가지고 그것만 전담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2011년 7월 18일 우리 팀장님, 그 다음에 4급 팀장님하고 사무관, 주사, 6급 주사 이렇게 3명이서 별도의 전담 관리를 하게 됐죠. 그 전담 관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고충 처리에서 베테랑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 3명을 충원해가지고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는 걸 보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특별민원조사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우리 특별민원조사팀은 우리 고충처리국에 분야별로 9개 민원 처리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그 다음에 국방보건민원과, 경찰민원과, 뭐 도시수자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과가 있는데 9개 과가 있어요. 근데 그 고충민원이 들어올 경우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아주 세부적으로다가 잘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된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올려요. 소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예를 들자면 판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 소위원회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건 도와드릴 수 없다 있다를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규정을 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반복 민원 제기뿐만이 아니라 칼을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고성, 요건, 뭐 고소 고발 그렇게 하면서 조사관들한테 많은 심적 부담을 주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팀에서 전담받아서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민원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악성민원, 뭐 고질민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특별민원이라고 호칭을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외부 기관에서는 악성민원, 고질민원, 특이민원, 뭐 비이성직민원, 블랙민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 행정에서 최후의 보루인 기관이거든요. 맨 마지막 처리하는 데가 우리 위원회입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마저 이런 사람들 갖다가 악성민원, 고질민원에서 이거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특별조사팀에서는 이 사람들을 악성 고질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사람과 달리 좀 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민원이라는 차원에서 특별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말씀은 악성 고질 민원 하면은 이 사람은 퇴치해야 될 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든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면은 좀 더 반갑게 맞아줄 수가 있고 잘 들어줄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 특별민원조사팀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 다양한 특히나 좀 고질화된 민원들을 다루실 만한 여력이 되시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3명이 있거든요. 그 6급 직원 하나, 사무관 하나, 4급 팀장 하나 이렇게 3명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165명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저희가 민원을 처리할 때 진짜 우리 가족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게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사람들하고 친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제 말이라면 다 따라요. 나 만나고 싶다 그러면 3주 뒤에 만납시다. 지금 나는 전화가 올 경우에 나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으니까 내가 전화해 줄게 기다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통제가 가능하니까 전 3명이서도 165명을 다 관리할 수 있다. 다만 165명도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120명 정도는 아무도 못한다는 것 같다. 120명 정도 해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원 3명에서 이거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다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게 특별민원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특별민원조사팀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의 민원을 제시했다가 하다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경우가 될 텐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165명입니다. 특별민원이 165명이고요. 이 165명 한 분 한 분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최장 22년 동안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평균적으로는 6.4년이지만 나머지 기관당 한 22개 기관을 갖다가 다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청, 도청, 그 다음에 부처, 감사원, 그 다음에 인권이라든가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총리실, 그 다음에 결국은 맨 마지막에 대통령실 가거든요. 대통령실에 가면 대통령실은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최종 기관이 되면 일 다 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특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나라에 인정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다 그 사람이 인본주의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같은 데 같으면 미국 같은 데는요, 딱 잘라가지고 이건 법원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뭐 그런 데도 옴부즈만 제도가 잘 발달됐지만은 그 사람 같은 스페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호주 같은 데는요, 그거는 아예 그 사람을 통제를 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 민원으로서 악성 민원이다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누구만 만나고 만나는 장소는 어디서 요일은 어떻게 딱딱딱 정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줍니다. 왜? 우리나라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항상 정을 중요해 사랑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악성 고질 민원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좀 문화에서 오는 차이가 네, 있을 문화에서 수 오는 있다 차이가 이런 있을 수 말씀이시네요. 네,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사실 좋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칼을 들고 온다든지 뭐 가스로 폭발시킨다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공무원들은 사실 일단 겁에 질리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례를 한번 제 칼을 갖다 들릴 때 사례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아까 저는 뭐 모든 민원은 삼촌 이내 친족하예요. 삼촌 이내. 네. 저는 전화 받을 때도 뭐 선생님 이런 거 없습니다. 거의. 선생님 이런 거 없고 진짜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삼촌 이내이기 때문에 뭐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동생, 누나, 막 이모, 고모 뭐 이런 식으로 다 호칭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칼 빼고 그분도 그 67세 되신 분인데 네. 그분도 제가 형이라고 그래요.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칼을 뺐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딱 칼을 모는 순간에 네. 제가 당황하겠습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좋아. 형, 잠깐만 기다려봐. 그 칼로 나를 찔렀다고 생각해. 자, 지금부터 날 찔렀어. 찔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봐. 생각해봐. 첫 번째 뭐냐면, 나는 형님을 갖다가 다른 공무원들은 아무도 형님을 갖다가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이 바쁜 와중에 형님은 4번이나 찾아왔어. 형님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나를 죽이면은 이 세상에서 형님을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형님 내 동생이잖아. 내가 동생이지.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떡할 거야? 내가 죽이면 우리 가족은 형님이 책임져. 알았지? 좋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형님이 진짜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죽이려 하는 그런 공무원들, 그 사람들은 형님이 날 찔러가지고 깜빵을 갖다 영원히 갈 텐데, 아니면 사형이나 깜빵을 영원히 갈 텐데,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형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할 거야, 아마. 그런데 날 찔른다 그러면, 좋아. 한번 찔러봐. 나 찔러. 네. 화가 나요. 네. 그렇게 찔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내 말 다 맞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람한테 그만큼 친절과 배려를 베풀었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악성 고질 민원을 대할 때는 악성 고질이 아니라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되고 친밀감을 조성해야 된다. 신뢰 관계를 조성해야만이 이런 이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님의 그 배포가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칼을 들고 찾아오는 민원인을 그렇게 설득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양한 민원들을 좀 다루시면서 좀 그런 감정 컨트롤 같은 거 좀 많이 연습이 되셔서 그런 건가요? 감정 컨트롤이기보다도 진짜 나의 형님이다 생각을 해요. 나 진짜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친한 분이고. 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진짜 새로운 삶을 갖다가 매일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기 삶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없고 완전히 외톨이에요. 네. 왜냐하면 다 쌈분이니까 뭐 하나 하면 막 싸움만 하니까 싫은 소리만 하니까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친구가 돼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내가 그 사람이 한번 돼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보니까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만 가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참 민원을 해결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민원인들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경청하자 이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위험에 노출됐을 때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좀 법적인 규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법률 규정에서도 형법에 보면은 뭐 공무집행 방해죄라든가 협박죄, 그다음에 뭐 명예훼손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민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현행법 체계에서도 얼마든지 다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이 방울을 달려면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태까지 느껴보는 거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악성 고질이라고 계속 상습적으로다가 악의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하지만은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갖다가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 해서 고소 고발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실익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일수록 제가 늘상 주장하는 건 한 번 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더 배려하고 다 따뜻히 감싸 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도 지금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조사원님께서는 이런 특별 민원들을 좀 해결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저뿐이 아니라 우리 특별조사팀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팀에서는 일단 악성 고질 민원이 오게 되면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한 번 만나면은 3천 이내 친족하란다. 네. 진짜 아버지, 어머니, 뭐 고모 이런 식으로 그렇게 3천 이내 호칭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친족화한다는 거, 그리고 무엇인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다. 그게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어떤 거든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이 안 돼 라고만 돼 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아주 사소한 문제가 풀려요. 아주 사소한 문제 풀리는데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사소한 문제 도와주는데 이 커다란 안 되는 민원이 그거 하나로다가 무너지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주고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네. 들어주는데 그만큼 그 사람은 친밀 관계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이만큼 당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그 사람들이 항상 보여줍니다. 뭘 하나 할 때도 공문을 하나 딴 데다 보내가지고 받았잖아요. 그걸 나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이 공문을 보여줘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형님을 위해서,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이모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어. 그런데도 안 돼. 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혹시라도 그 민원인 중에서 보면 엉뚱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네. 민원이냐면 통일을 시켜달라. 네. 아니면 이상가족을 만나게 해달라. 네. 이런 민원도 있는데 그런 민원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을 보여줘요. 그런 민원을 보여줘요. 나는 지금 이런 민원, 통일을 시켜달라는 민원, 이상가족을 만나게 해달라는 민원도 처리하고 있는데 선생님 건 이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또 계속 저희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신뢰관계가 맞습니다. 중요하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린 친밀관계, 그 다음에 신뢰관계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고충 민원을 해결하면서 좀 있었던 재밌었던 에피소드 혹은 또 너무 어려웠다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진짜 정신분열 환자예요. 네. 정신분열 환자고 피해 망상 환자들이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네. 특별면허사팀이니까 뭔가 기대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미행하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독극물을 조금씩 뿌리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 딱 들어보면 어느 정도라는 건 대충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이분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네. 이런 거 파악돼. 그러면은 이 사람 갖다 이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흔쾌히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 딱 받고서 네. 뭐예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럼 내가 네. 특별조사관이니까 네. 내가 우리 특별 관리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으니까 바로 선생님한테 배치를 할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앞으로는 선생님을 1년 365일 24시간 여러분 보호해 드릴게요. 알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면 그 사람이요 전화대기다가
이 머리가 땅에 닿는 정도 인사하는 게 느껴지는 정도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눈높이야, 눈높이. 네. 눈높이만 맞춰서 했을 뿐입니다. 네. 아주 지혜롭게 그런 순간들을 해결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관님께서는 항상 순간적인 문제 해결보다 애프터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한테 오는 민원이 이제 특별 민원 같은 경우는 진짜 악성이었었는데, 고질적이었었는데, 저희는 1년, 2년, 3년 계속 관리하면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네. 해결이 됐는데, 이걸 해결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네. 해결하면 이분이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또 다시 살아나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프터 서비스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민원을 해결됐더라도 언제든지 당신이 필요하다면 나를 찾아라. 다른 데 절대 가지 마라. 다른 네. 기관, 다른 공무원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네. 그럼 내가 항상 형님은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해서 늘상 관리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쩌다 한번 문득 전화를 해요. 네. 예,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다른 민원을 처리했는데 네. 전에 했던 그 형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네. 그럴 때 이제 민원을 마치고 전화를 해요.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 거야? 옛날에 말이야. 네. 형님 매일같이 와가지고 날 괴롭힐 때는 보기 싫었었는데 네. 요새는 안 찾아오니까 네. 내가 더 궁금해. 가끔 네. 가다 나한테 전화도 좀 해고 찾아라도 오고 그래라 좀. 네. 아무리 끝났다고 해도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우리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친형님처럼 네, 정말요. 전화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 변동해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네.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다가도 네. 이 동생이 있다고 전화를 네, 해. 우리 동생이라고 있는데. 그분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네. 친구가 다 외톨이에요. 네. 자기 주장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황량해. 그런데 공무원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화를 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한데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좀 네. 이렇게 동요되시는 그래서 거네요. 네. 아프터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다가 네. 어떨 때는 뭐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전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촬영 전에 네. 그 조사관님 업무 수첩을 한번 네. 봤는데 네. 정말 빼곡히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수첩에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요. 그분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된 거라면 아주 사소한 것도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뭐 1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은 한 달이 지난 다음에도 이걸 봤을 때 노트를 우연히 봤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날 수 있고 아니면은 문제가 커졌을 때 그 사람이 안 좋은 쪽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우리 형님 한 분이 진짜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분이에요. 막 큰 소리 치고 그럴 때 전화를 봐서 형님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가족이지. 우린 가족이냐. 형님하고 동생은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형수님 그때 몸 아프시던데 요즘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 왜 민원 얘기에다가 이쪽으로 돌리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네. 자기 가족을 생각해주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면 네.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아팠었는데 병원에 가봤는데 큰 문제 아니래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럴 때 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형수님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야. 네. 어떻게 형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 사는지 난 이해가 할 수 없어. 네. 나는 형님보다 난 형수님 때문에 형님을 좀 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민원에 대해 하다 보면 형수님이 계속 앞으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만 일어나. 내가 보기에는 어려워. 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든지 행복한데 왜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마음이랑 정성을 담아서 네. 그 민원인들도 생각을 하시고 또 일종의 관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민주주의가 성숙해 갈수록 개인의 목소리는 커지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권익위에서는 이제 국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노력을 하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계속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법률 규정이 미처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같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에는 법률 규정에는 없지만은
모든 정황을 판단해 볼 경우에 이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고 이 사람이 좀 억울하다 인정하니까 요걸 갖다가 그 피신청 기관, 예를 들자면 뭐 시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부처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해가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좀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표명 제도가 있어요. 의견 표명 제도가 있고 없는 제도들에도 우리가 제도 개선 파트가 있어요. 제도 개선국이라는 게 정책 제도 개선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 그래서 현재 없지만은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걸 저희가 그걸 항상 그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굴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권고하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 민원이 되지 않도록 그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선거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또 일반 민원인분들과 공무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특별 민원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민원인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하고 공무원한테 드리고 싶은 건 나뉘는데 먼저 그 민원인 분들한테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주장하는 민원이 맞다라고 물론 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객관성이 확보된 주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아니라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 그 기관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의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지. 물론 내 말이 맞다라고만 무조건 주장하시는 건 그건 나중에 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죠. 다만 이런 힘드신데 이 특별 민원이 이미 발생되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갖춰야 할 자세, 기본적인 자세와 버려야 할 기본적인 자세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갖춰야 할 자세는 뭐냐?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아무리 그 사람이 욕을 하건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예의, 나의 고객이라는 그런 마음까지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감 경청. 공감 경청은 뭡니까?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 아픔을 같이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감 경청에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한자에 보면 마음 심자가 들어가거든요. 진정성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마음을 갖다 잘 들어주고 들어주는 것도 뭐 이 사람이 민원을 내가 지금 안 끝나면 계속 오실 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줄 때 과감하게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다 들어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고 거기다가 추임새 공감을 해줘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라는 걸 같이 해줌으로 해서 지금 가슴에 있는 한맺힘 가서 다 토해낼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 다 토해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분의 감정이 쫙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버려야 할 재산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핑퐁 치지 말자. 네. 핑퐁. 네. 제가 특별민원 조사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느낀 게 그겁니다. 많은 이게 한번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관,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걸쳐서 왔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거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중간에 끊어졌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감정적으로다가 피해를 보지 않고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해결됐을 거고 됐을 텐데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 어느 누군가가 애시당초에 끊어졌으면 됐을 텐데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민원은 내 민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핑퐁을 치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가지고 내가 예방을 하게 되면은 이 조직 관계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 근무하는 분위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대부분이 업무를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인생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건 내가 다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결국은 민원인도 공무원도 또 공무원 간에도 서로의 배려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 민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까지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 민원에 대한 다른 시선과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 이용범 소통조사관과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강의와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얻은 이용범 조사관은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근본적인 민원 해결이 필요한 이유와 공무원과 민원인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